안녕하세요. 저는 72세 김정자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시장 한켠에서 칼국수집을 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손님들 상에 따뜻한 국수를 내놓던 그 세월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손님이 웃고 나가면 저도 웃고 비 오는 날엔 국수 냄새로 가게가 더 따뜻했죠. 그렇게 성실히 살다 보니 작은 가게 하나가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장사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함께 웃던 친구 한 사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요. 그 친구의 이름은 순애였습니다. 20살 무렵부터 제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죠. 가게 일 도와주고 손님들과 어울려 웃던 사람. 그런 순애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정자야, 요즘 너 얼굴이 안 좋아. 점이나 한번 봐보자. 새해도 오는데 운세는 봐야지.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장사가 이상하게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없고 반죽만 덩그러니 남은 날이었죠. 그 밤 가게에 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쯤은 가봐도 괜찮겠지. 그냥 재미로. 다음 날 순애를 따라간 곳은 시장 끝 골목에 있던 허름한 점집이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좁은 방 안에는 색이 바랜 부적이 벽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무당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주방에서 국수 삶는 소리가 요즘 탁하네요. 조상님이 서운해하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방 이야기는 순애 외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이상한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점 보러 간 날 무당은 모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몇 달 뒤 내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무당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상님이 서운해하신다는 그 말이 괜히 가슴에 남았어요. 장사 준비를 하며 반죽을 치는데 갑자기 국수 반죽이 터져나가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괜히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방에 잡기가 눌러앉았네. 며칠 뒤 순애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그분이 그러시더라. 조상 기운이 좀 사나워서 기운이 새고 있대.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웃어 넘기려는데 순애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액막이 부적이래. 그냥 문 위에 붙여두면 돼. 신경 쓰지 말고. 작은 부적 한 장 뭐 대수겠냐 싶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 위에 조심스레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점심시간엔 줄이 길게 늘어서고 며칠째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설마 부적 덕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순애는 그걸 보더니 싱긋 웃었습니다. 맞지? 신이 다 도와주는 거야. 그 무당이 괜히 용한 게 아니야. 공수받는 분이라더라. 공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무당이 신에게 받아내는 일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우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 신이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는데 문득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기름 냄비가 울컥거리는 소리 속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른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그 무당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붉은 두루마기 위에 작은 부적이 수십 장 매달려 있었죠.
저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당은 가게를 한 바퀴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운이 좀 가벼워졌어요. 부적이 잘 듣고 있네. 근데 아직 문턱 쪽이 허해요. 잡기가 머리를 들었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문턱이 왜 그렇게 어두워 보이던지요. 무당은 손가방에서 작은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솔잎가루랑 제수향이 들어있어요. 국수 반죽할 때 손에 조금만 묻히면 기운이 살아나요. 근데 이건 그냥 드리긴 어렵고 정성만큼 힘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치 제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마침 순애가 들어왔습니다. 정자야, 내가 대신 조금 보탤게. 그분이 우리한테 처음부터 신경 많이 써줬잖아. 순애가 봉투에 돈을 넣자 무당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조상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엔 살풀이굿으로 정리합시다. 초감제만으론 부족해요. 살풀이굿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굿이라니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무당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이 막히면 사람도 막히는 법이지. 그 말에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야, 그냥 해. 마음 편히 하자. 그날 밤 저는 가게에 불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젓가락도 다 말라붙은 주방 한켠에서 이게 시작이 아닐까 하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굿은 생각보다 금방 잡혔습니다. 순애가 그분이 오늘 저녁이면 시간이 된다네 하며 전화를 받더니 한치 망설임도 없이 날짜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무당이 하얀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쌀 한 그릇, 막걸리 한 병, 그리고 촛불 2개. 무당은 향을 피우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초감제예요. 큰 굿전엔 신께 길을 여는 의식이 먼저야. 그 말이 묘하게 진지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은 조상 기운이 얽혀 있어요. 누가 떠난 자리에 한이 남은 모양이네. 살풀이굿으로 풀어야 액이 끊어집니다. 무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야, 그냥 하자. 맘 편히 먹어. 나도 같이 있을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굿판은 생각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장구 소리, 방울 소리, 그리고 이상한 울음소리. 무당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상님, 이 집 딸의 길을 막지 마소서.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그 울음이 제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굿이 끝나자 무당은 땀에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첫 공수는 내려왔어요. 조상님이 아직 노여움이 크셔. 3-7일 안에 다시 굿을 해야 완전하게 풀립니다. 그 말을 듣자 순애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로 하죠. 정자야, 돈은 내가 잠시 정리해 줄게.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번 굿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계속해야 한다니. 하지만 무당의 눈빛엔 단호함이 있었고 순애는 제 편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향 냄새가 집안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소리와 냄새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굿이 끝나고 사흘쯤 지났을까? 무당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 씨, 지난번 살풀이 때 신이 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기운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대요. 초재수굿을 해야 복이 돌아온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부터 장사가 다시 주춤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줄 서서 먹던 손님이 그날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가 들이닥쳤습니다. 정자야, 그냥 하자. 이건 돈 문제가 아니래. 신탁이 내려온 거면 거스를 수가 없대. 안 풀리면 내가 더 고생할 수도 있다더라. 그녀의 말투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히 계산된 느낌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무당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건 내 공수대로 가야 해요. 조상 기운이 너무 탁해서 이번엔 큰 재물로 달래야 해요. 집안 복이 끊기기 전에 바로 해야 돼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숫자를 적었습니다. 거기엔 300만 원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무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 쉽게 안 해요. 이 집은 장사로 벌어온 복이 오래 쌓였거든. 그 복을 지키는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애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정자야, 내가 일부 보태줄게. 그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그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잔고가 조금 줄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냄비 속 물이 끓다 멈춘 것처럼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초제수굿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날 새벽 무당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 씨, 신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집안 기운이 막혔고 조상 산소에서도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하셔. 무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에 걸렸습니다. 순애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이라더라. 재수굿만 하면 완전히 풀린대.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눈길을 제 통장 쪽으로 슬쩍 돌렸습니다. 굿 준비는 순애가 도맡아 했습니다. 제사상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진 굿상 위에는 생닭 3마리, 탁주, 과일, 붉은 청이 올려졌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목소리를 바꿔 말했습니다. 이 집은 복이 많았던 집이라 신이 더 세게 흔드는 거야. 이제 풀지 않으면 그 복이 전부 떠난다. 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이 따라 뛰었습니다. 무당은 갑자기 제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네요. 귀신이 붙은 손이 그래요. 이 손으로 음식을 하면 그 복이 다 빠져나가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국수 반죽만 하던 이 손이 이제는 귀신 손이라니. 순애는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야, 그냥 이참에 다 털어내자. 그분 말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거야.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마치 잔잔한 비웃음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무당은 향을 더 피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초제수굿이 아니라 진제수굿이에요. 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제물은 돈으로 정성을 보여야 한대요. 조상님이 돈의 기운으로 화를 풀겠다 하셨어. 그날 저는 결국 큰 돈을 인출했습니다. 순애는 그 돈을 받아 봉투에 담아 무당에게 건넸습니다. 300만 원이었던 액수가 이번엔 500으로 불어났습니다. 무당은 봉투를 머리 위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신께 올립니다. 정성은 곧 복이 됩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굿이 끝난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더군요. 그 냄새가 처음엔 마음을 안정시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눅눅했고 반죽은 이상하게 질어졌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국물 맛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평소엔 없던 말이 들리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신 붙은 손으로 음식을 하면 복이 빠진다. 괜히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가 찾아왔습니다. 정자야,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여. 요즘 장사가 안 돼. 제가 힘없이 웃자 순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 아직 신이 완전히 풀어주지 않으셨대. 이번에 한 번만 더 해야 한대. 이건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시더라. 그 말이 너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을 벌써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거절이 잘 안 됐습니다. 구슬할 때마다 잠시라도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그 평안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살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가게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이번엔 조상굿이에요. 산소에서 바람이 거꾸로 분다고 신이 알려주셨어요. 무당은 제 손목을 잡고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끝이에요. 그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그 옆에서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둘이 오래된 일꾼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묘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둘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웠던 걸까? 조상굿을 한다던 날 새벽부터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자꾸 멈췄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겠지. 스스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무당과 순애가 도착했습니다. 무당은 전보다 훨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붉은 천과 청색 천, 그리고 닭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상굿입니다. 조상님이 많이 노하셨어요. 재물은 피로써 달래야 하니 생닭으로 합니다. 닭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이 왜 그렇게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던지요. 무당은 손에 든 칼로 공중을 가르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조상님, 자손의 길을 막지 마시고 복을 내리소서. 순애는 그 옆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신이시여, 이 아이를 거두어 주옵소서. 굿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방울 소리와 장구 소리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고 무당의 얼굴엔 진땀이 번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풀렸어요. 다만 재물의 정성이 조금 부족하네요. 정자 씨, 조상님께 올릴 돈 봉투를 따로 준비하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순애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정자야, 지난번에도 내가 일부 보탰잖아. 이번엔 조금만 더 내. 이건 진짜 조상님께 드리는 거라네.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숙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굿엔 7의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700, 그게 조상님의 수예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700만 원이라니 그 돈이면 한 달 반치 재료비였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꼭 해야 하나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하면 이 기운이 대물로 간답니다. 자손에게 옮아가면 그땐 손을 못 써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순애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 손녀 생각해서라도 이번만 하자. 마지막이래. 진짜 이번엔 끝이라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불안은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상굿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도 벽에 밴 듯했고 천장 모서리마다 그 흐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굿이 끝나자마자 무당과 함께 나갔습니다. 둘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멀리서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동안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습니다. 가게에도 손님이 조금씩 돌아왔고 마음이 놓이는 듯 했죠.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걸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그러더군요. 아니,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요?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띵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방울소리 같은 환청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심장은 뛰고 손끝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무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 씨, 조상님이 아직 완전히 노여움을 풀지 않으셨어요. 산소 쪽으로 가야 해요. 그 기운을 직접 달래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이건 진짜 마지막이라네. 마지막이라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단어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녀의 눈빛이 제 통장을 들여다보는 듯 했거든요. 며칠 뒤 가게 매출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반죽은 자꾸 질어지고 가스불 위에 놓인 냄비가 덜컥거리며 흔들릴 때마다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귀신은 가스불 옆에서 춤을 춘다. 그날 밤 무당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수화기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대신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신이 스쳤습니다. 무당보다 순애가 더 문제인 건 아닐까? 며칠 동안 순애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겁니다.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모두 씹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순애네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더군요. 그런데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순애 씨요? 요즘 점집에 자주 가던데요. 거기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곧장 그 점집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찌를 만큼 진했습니다. 가만히 귀를 대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빠졌어요. 그 사람 통장엔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건 분명 순애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순애의 옆얼굴,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무당의 그림자. 무당이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욕심은 죄가 아니야. 신도 정성을 받았으니 그 돈은 우리 복이지.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슬슬 정리하죠. 정자 언니는 그만큼 믿었으니까 이제 알아도 늦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다리가 풀렸습니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발목에 향 냄새가 달라붙은 것처럼 지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어두웠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 함께한 친구, 제 힘든 세월을 다 봐준 사람. 그 입에서 제 돈 이야기가 나올 줄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순애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자 언니는 이제 알아도 늦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귓속에 못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새벽 3시 창문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사람 울음소리처럼 들려서 몸이 덜컥 떨렸습니다. 불을 켜자
벽에 붙어 있던 부적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며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내가 휘둘린 건가? 아침이 되자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또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무당에게 직접 걸었습니다. 무당님, 순애가 혹시 거기 있나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엔 신당 닫아요. 오후에 오세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오기가 생겼습니다. 더는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바보 같은 짓을 좀 한 것 같다. 딸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엄마가 믿었던 친구가 내 돈을 다 가져간 것 같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거 신고해야 돼요.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순애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고 무당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엔 단 하나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증거를 잡자. 이 사람들 끝까지 가보자. 다음 날 아침 딸 지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휴대용 녹음기예요. 무당이랑 그 친구가 말하는 거 다 녹음해요. 증거 없으면 경찰도 움직이지 않아요. 지영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제는 제대로 해야겠다. 그날 오후 녹음기를 가방 안에 넣고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당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정자 씨, 얼굴이 좀 피곤하네. 신이 아직 기운을 다 풀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말투가 점점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순애는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었고 제게 눈짓을 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신탁만 받을 거야. 큰 돈은 아니니까 걱정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당은 주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상문이 붙었네. 상문이 이건 조상 탓이 아니야. 이건 복을 질투하는 사람 때문이야. 그 말에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복을 질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내 앞에 앉은 순애였다는 걸 그때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손은 이제 신의 손이에요. 다시 장사하려면 신당을 열어야 해요. 신당?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작게라도 방 하나에 신을 모셔야 해요. 그게 안 되면 복이 다 떠납니다. 요즘은 돈으로 하는 신당도 있어요. 조상님이 돈의 기운으로 움직이신대요. 순애가 제게 살짝 웃었습니다. 정자야, 그건 좋은 거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신당만 하면 내 인생 풀린대. 그 말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었습니다. 기계음 뒤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신당까지 하면 끝이야. 돈은 우리 쪽에서 나눠야지. 그건 분명 무당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순애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그 정도는 더 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신 믿는 사람이라 말 안 해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를 그렇게 들으니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같이 울고 웃던 사람이 이제 내 지갑을 계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지영이는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경찰에 가요. 지금 바로.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를 고발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은 친구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벌어온 걸 다 빼앗아갔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 했다. 그날 저녁 지영이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영이가 대신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용기 내야죠. 접수 창구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한 5천만 원쯤 됩니다. 순간 제 말이 제 귀에 다시 들렸습니다. 5천만 원. 그게 내 평생의 피와 땀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경찰은 바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그때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경찰은 녹음 파일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방안을 메웠습니다. 신당까지 하면 끝이야. 돈은 우리 쪽에서 나눠야지. 그 말이 끝나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네요. 피해자 더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 말고도 속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형사는 제게 진술서를 내밀었습니다. 정확한 이름,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점집 주소 적어주세요.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습니다. 순애의 이름을 적는 순간 눈물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무당의 신당은 폐쇄되어 있었고 이웃들은 며칠 전부터 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동네에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더군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순애야. 제가 부르자 그녀는 놀란 척하며 돌아봤습니다. 정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그 평소의 다정한 목소리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너 그 무당이랑 한패였지?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웃어버렸습니다. 뭔 소리야? 나까지 의심하는 거야? 그냥 내가 소개만 시켜준 건데 왜 나한테 그래? 그 웃음이 더 이상 사람의 얼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통장 잔고까지 어떻게 알았는데?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 사람이 그냥 물어보길래 대답한 거야. 너한텐 좋은 일 하려던 거였잖아. 그녀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좋은 일? 내 평생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아 놓고 좋은 일이라니. 그날 순애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좋은 일 하려던 거였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자야, 내가 요즘 불안해하니까 내가 대신 알아봐 준 거야. 그 사람이 워낙 용하다고 소문났잖아. 내가 그 돈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왜 그래? 그녀의 말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한 거 다 녹음됐어. 제 말이 떨어지자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녹음? 내 목소리 다 들었어. 그 사람 통장엔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게 내 말이더라. 순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치 모든 게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근데 그거 나만 그런 줄 알아? 다들 그래. 세상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속이고도 친구라고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랐어. 돈 좀 잃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냐? 그녀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피해자 김정자님이시죠? 신고하신 사건, 피의자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해당 무당과 관련자 1명, 곧 신병 확보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순애가 제 눈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누가 잡힌다고? 너랑 그 무당이야.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공기가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몸은 떨렸지만 마음 한켠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박만옥 체포되었습니다. 김순애 역시 공범으로 조사 중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한순간에 낯선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안쪽에는 순애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무당 박만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기가 셌습니다. 형사가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피해자분, 여기 앉으세요. 진술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순애는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정자야, 나도 속았어.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나도 피해자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무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신이 내린 공수로 돈 받은 건데. 형사가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공수요? 그건 형법상 사기입니다. 신이 아니라 범죄죠. 순애가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일부만 도와줬을 뿐이야. 정자 언니가 원해서 한 일이잖아.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원했다고? 너는 내 통장 잔액까지 알고 있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제 신당까지 하면 끝이야. 돈은 우리 쪽에서 나눠야지. 순애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 했어요. 난 그냥 굿만 했을 뿐이야. 순애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얽히며 조사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결국 둘 다 공범입니다. 피해자분, 이 정도면 구속영장 충분히 나옵니다. 그 말에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끝을 본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형사는 제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은 없었어요.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 먼저 도와줬겠죠. 며칠 뒤 뉴스에서 그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시 일대에서 미신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인 무당 일당 검거. 피해자 대부분이 노년층. TV 속 자막에 김순애 67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 공범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순애 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 정자 씨랑 그렇게 친했는데 참 세상 모르겠네. 누군가는 안타까운 듯,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탓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었지만 예전 같진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앉아 국수를 먹는 동안에도 방울소리 같은 잔향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끓는 육수 냄새 속에서도
향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죠. 불안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한동안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의자들 모두 구속됐습니다. 재판 준비 절차 들어갑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지난 세월을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와 처음 장사 시작하던 날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함께 옮기며 웃던 기억까지 전부 흐려졌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악몽처럼 들렸습니다. 밤늦게 불을 끄고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 신도 귀신도 아니고 불 꺼진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당의 방울 소리가 어른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에어컨도 없는데 손끝이 시렸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증인 김정자.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서자 눈앞에 순애가 있었습니다. 수의 색깔이 회색이었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프게 쪼여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하지? 한순간 지난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마다 순애와 시장을 돌던 기억,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웃던 그 얼굴,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통장 잔고를 뒤집어 놓았으니까요. 판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 그 물음에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냥 믿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마이크에 닿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내려오는데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사라지고 그저 오래된 추억 하나가 천천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다시 국수 냄새가 나는 내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지. 복수보다 더 큰 건 내 일상을 되찾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만옥, 징역 4년. 공범 김순애, 징역 2년 6개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조여있던 줄이 끊기듯 몸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지만 그게 후회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당은 눈을 질끈 감고 신이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끝났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일까?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내 마음속엔 텅 빈 공간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자리는 순애가 평생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로 그 자리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찻잔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순애가 선물로 준 거였습니다. 그 잔에 따뜻한 물을 따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결국 신도, 복도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였네.
그 물빛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속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도 그냥 살아야겠다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 지나가고 시장엔 여름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오래 닫아뒀던 가게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짝이 삐걱 소리를 냈고 안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끓여보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반죽을 치는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만지는 밀가루는 유난히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 지난 시간들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을 켜니 냄비가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피어오르며 김이 서리자 그제야 진짜 내가 돌아왔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첫 손님은 시장 옆에서 채소 장사하던 이웃이었습니다. 정자 씨, 이제 다시 하는 거야? 네, 그냥 다시 해보려고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사람은 일할 때 제일 살아있잖아요. 그 말이 괜히 울컥했습니다. 국수를 삶으며 문득 순애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반죽을 치던 날, 이건 손맛이지 정자야. 하며 웃던 얼굴. 이젠 그 웃음이 생각나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가게 창문 너머로 해가 비쳤습니다. 그 빛이 반죽 위에 떨어지자 내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온기가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만으로 무너졌지만 또 누군가의 온기로 다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히 가게를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기도가 아닌 내 삶의 리듬으로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게엔 손님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발길 끊었던 단골들도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정자 씨, 그동안 어디 갔었어? 가게 문 닫아서 걱정했잖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제 괜찮아요. 그렇게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뭔가 무거웠습니다. 손님이 돌아갔을 무렵 시장 반장이 들렀습니다. 뉴스 봤어요. 참 별일 다 있었네요. 그 말에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일은 다 끝났어요. 끝났다니 다행이지만 마음은 괜찮아요? 그 질문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어 불을 끄려는데 가게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니 5만 원짜리 2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꼭 다시 찾아올게.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필체는 순애였습니다. 메모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찾아온다니 무슨 낯으로. 그 말을 뱉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내려앉고 가게 안에는 끓는 육수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향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메모를 접어 밀가루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그냥 다 흘려보내자. 그 말이 내 마음의 첫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신도 친구도 믿지 말고 나 자신만 믿자. 국수 냄비에서 마지막 김이 올라오며 사라졌습니다. 그 김처럼 내 속의 원망도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 소식 들었어요? 시장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병원에 있다네요. 교도소에서 지병이 악화됐다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어디 병원인데요? 시립병원.
지금 중환자실이라던데 당신 이름 계속 찾는다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찾는다니 나를 왜?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했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서 미세하게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안내했습니다. 3층 8호실 면회는 10분만 가능합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순애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깡마른 손등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손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자야 왔구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수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앉아 있는 그 얼굴이 이젠 미움보다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켜봤던 세월의 잔상처럼 그녀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애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정자야,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마치 바람이 스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그 일 미안했어.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실 안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니 화가 났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다 이내 다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욕심을 냈어. 정자야, 내가 잘 되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질투가 났는지 모르겠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당이 내게 그랬어. 신이 너한테 복을 다 몰아줬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시처럼 박혔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그 복 다 가져갔으니 됐네. 내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복이었을까? 그녀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모든 미움이 힘을 잃었습니다. 난 용서 안 할 거야.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대신 잊어줄게. 그 한마디에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자야, 그 말 고맙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을 잠시 잡았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순애의 얼굴에 스며들며 마치 오랜 세월의 그림자처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질 무렵 순애는 깊은 잠에 빠지듯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졌고 산소기계의 삑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 조금 전 조용히 가셨어요. 그 말이 들리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사람인데 막상 그가 사라지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비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 몇 명과 시장 사람 몇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영정 속 순애는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향 한 개를 꽂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도 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오래된 인연이 끝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남긴 상처는 컸지만 돌아보면 우리 삶 대부분은 웃음이었으니까요. 빈소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그날따라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향 냄새가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바람에 날아가듯 내 마음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게에 불을 켰습니다. 반죽 위로 햇살이 떨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애야, 다음 생엔 그냥 친구로만 살자. 그 말을 하며 미소가 났습니다. 그제야 진짜로 끝났다는 걸 마음이 알아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이 조용했습니다. 이제는 전화벨도 사람들의 위로도 잠잠해졌습니다. 순애의 장례가 끝난 뒤로 나는 다시 가게에 나가 반죽을 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리듬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녀 지우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소리보다 마음이 더 커서 그렇지. 지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반죽을 치던 손을 멈추고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을 바라봤습니다. 살다 보면 미움보다 미안이 더 남을 때가 있어. 용서란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래. 지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용서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상처였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내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지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대단해. 난 누가 나쁜 짓 하면 절대 못 참을 것 같아. 나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근데 나이 들면 분노도 힘이 필요하단 걸 알게 돼. 그래서 이제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제일 강한 거야. 창문 밖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노을빛이 반죽 위에 떨어지며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그걸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순애가 남긴 건 돈의 상처였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삶의 무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게 앞 간판을 새로 칠했습니다. 붉은 페인트로 또렷하게 쓴 글씨, 정잔의 손칼국수. 이제는 그 이름이 내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내 삶을 붙잡아준 한 조각의 이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새로 들여놓은 의자와 식탁을 정리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가게도 나도 오래 버텼구나. 기름때가 묻은 창문을 닦으니 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반죽 위에 닿자 밀가루 가루가 반짝였고 그 모습이 마치 내 지난 세월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자 씨, 국수 다시 시작한다며? 네, 이제는 천천히 하려고요. 천천히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도 다시 한다니 보기 좋네.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젠 칭찬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삶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엔 그 하늘이 늘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냥 흐르는 구름처럼 편안했습니다. 삶도 그런 거겠지요. 한때는 폭풍 같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구름 한 점으로 흩어지는 법이니까요. 불 앞에 서니 손끝이 다시 익숙해졌습니다. 반죽을 치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살면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국수를 다 먹고 나가며 웃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세상 바뀌어도 정자씨 국수 맛은 그대로네. 그 말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래, 세상은 변해도 내 손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시장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소 파는 아줌마의 호객 소리, 떡집에서 나는 찹쌀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게 다시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자 씨, 반죽 새로 쳤어요?
맞은편 분식집 주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오늘은 손이 좀 가벼워요. 그럼 장사 잘 되겠네. 얼굴이 살아났어.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그 사건 이후로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진짜 인생 맛이 들어간 거지 뭐.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고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문득 순애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가시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지나간 계절처럼 기억 속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시장 천막 위에 붉게 번졌습니다. 한때는 이 길을 걸으며 울었는데 오늘은 그냥 마음이 편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떡집 아줌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자 씨, 내일도 문 열 거지? 그럼요. 이제 매일 열어요. 그래야 시장이 살아있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아. 그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마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손녀 지우가 학교를 마치고 바로 가게로 왔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본 지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손님 많다며? 인터넷에도 소문났대요. 인생 칼국수집 할머니라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사람 인생이란 게 웃기지. 한때는 울고 또 한때는 칭찬받고. 지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할머니, 요즘도 그 사람 생각해? 나는 잠시 반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 말이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끔.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 고마움이 더 많아. 지우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고마움이요? 그래.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사람은 속아봐야 세상을 알고 무너져봐야 자기 마음을 안다는 걸 알았거든. 나는 반죽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우야,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건 방향을 잃은 사람이야. 순애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야. 내가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둘 다 이렇게 상처 안 받았을지도 모르지. 지우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도 그런 마음 갖고 살게요. 누가 상처 줘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게.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들이쳤습니다. 가게 안은 밀가루 먼지 대신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세상은 억울한 일로 가득하지만 그 억울함을 견디는 게 결국 사람의 품격이란다. 그 말에 지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멋진 사람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래 버틴 사람일 뿐이지. 지우가 떠난 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햇살이 서서히 기울며 반죽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도 저 햇살 같네. 한때는 뜨겁고 결국엔 부드럽게 스며드는구나. 저녁 장사를 마치고 의자에 앉으니 하루의 피로보다 마음의 여운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문득 순애와 나 그리고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성공만이 전부라 믿었는데 이젠 남아있는 마음이 더 큰 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가게 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바람결에 종이 부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그저 먼지처럼 흩어져 바닥에 누웠습니다. 나는 그 부적을 주워 쓰레기통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신은 내 안에 있네. 손님이 다 나간 빈 가게, 불 꺼진 조리대 위에 반죽 덩어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자. 창문 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가게 벽에 달린 작은 시계가 틱톡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안정감 있게 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밤, 그 평범함이 이제는 무엇보다 고마웠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밀가루와 국수 냄새, 그리고 삶의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일, 그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노을빛이 완전히 사라진 하늘 아래서 나는 아주 오랜만에 진짜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서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살아보니 후회 없는 인생이란 건 없더라고요. 대신 후회를 품고도 다시 일어서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이었어요. 젊을 땐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가게 문 열던 새벽마다 나 자신이 대단하다 생각했죠. 근데 돌아보니 그건 버티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어요. 사람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국수를 삶을 줄 알아서 사는 거더라고요.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정자 씨, 그 힘든 일 겪고도 어떻게 웃어요? 그럴 땐 그냥 웃으며 대답하죠. 그때 다 울어버렸으니까요. 눈물로 닦은 마음엔 더는 눈물이 고이지 않아요. 내 인생은 참 소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조용한 게 좋아요. 하루에 한 그릇 팔아도 좋고 그냥 햇살 좋은 날 반죽만 해도 충분해요. 그게 내가 다시 찾은 복이에요. 가끔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정자야, 너 참 잘 버텼다. 누가 들어줄 것도 없지만 그 말 한마디면 참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젊을 땐 누가 내 얘기 들어주길 바랐는데 이젠 나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게 참 고맙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나쁜 일도 사기도 배신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또 다른 손맛이었다는 거요. 국수를 반죽하듯 인생도 그렇게 다시 치면 됩니다. 이제는 하루가 참 느리게 갑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저녁이 되면 다시 그 빛이 나가요. 그 단순한 일이 요즘은 참 고맙습니다. 젊을 땐 큰 돈을 벌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행복이란 건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낸 하루에서 자라나는 거라는 걸요. 순애의 일 이후로 나는 사람을 믿는 법도 사람에게 속지 않는 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 둘 다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것도요. 이제 내 손에 남은 건 반죽 냄새와 오래된 주방칼 하나뿐이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칼로 밀가루를 가르고 국수를 썰며 하루를 이어갑니다. 정자 씨, 내일도 문 열어요? 단골 손님이 묻습니다. 그럼요. 내일도 삶아야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국수를 삶는다는 건 결국 오늘을 다시 사는 일이니까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아픈 일도 많지만 그 모든 게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람은 다시 반죽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신의 뜻도 운명의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 사는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견디며 살아낸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가게에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그릇을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 그러나 눈가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혹시 김정자 어르신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김순애의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순애의 이름이 이렇게 다시 내 앞에서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르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꼭 한 번은 찾아뵙고 싶다고요. 그녀의 눈빛 속엔 원망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찾아와도 될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마지막까지 어르신을 찾았거든요. 그게 미안해서요. 가게 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불 꺼진 조리대 위 남은 반죽이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의자를 권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순애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죠?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자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젊은 시절의 순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닮은 얼굴, 닮은 눈빛, 그리고 그 속엔 내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의 딸은 조용히 커피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나요? 그 질문에 대답이 막혔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땐 많이 아팠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땐 엄마가 항상 착한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 그 사람도 많이 흔들리며 살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순애와는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게 편지를 썼어요. 거기엔 정자는 나보다 단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 고 써 있었어요. 그녀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시간에 눌린 종이가 손끝에 닿자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자야,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너 같은 사람을 친구로 두고도 몰랐던 내 마음이었어. 글씨가 번져 잘 읽히지 않았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엔 이런 말을 했군요. 순애의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편지를 받아줘야 엄마가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그저 너무 아팠던 거였어요. 순애의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그 말 들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다시금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용서란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얼마나 다듬었는가의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가게 안으로 스며들며 우리 둘의 침묵을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딸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제게 그랬어요. 정자에게 내 부탁을 꼭 전해라. 내가 저지른 일처럼 당한 사람 아직 많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직 많다고요? 네. 엄마가 돈을 전해준 그 무당, 그 여자가 다른 마을에서도 같은 짓을 했대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막으려 했답니다. 하지만 몸이 버티질 못했대요. 그녀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토록 나를 속였던 사람이 마지막엔 누군가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했어요. 정자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야. 내가 못한 일 그 사람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을 왜 나한테 부탁했을까? 아마 어르신이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 말이 마치 순애가 직접 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래요. 그 여자가 남긴 상처, 그냥 흙처럼 덮고 살 순 없겠죠. 순애의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 손으로 끝을 내야죠. 창밖 하늘이 흐려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소리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씻어내는 듯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게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신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 며칠 뒤 나는 순애의 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는 나를 보자 반가운 듯 인사했습니다. 김정자 어르신, 또 오셨네요. 이 일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말에 형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순애가 남긴 편지와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 무당, 아직 다른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네요. 이걸로 다시 조사해 주세요.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추가 수사 가능합니다. 순애의 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이 조금 있어요. 그걸로 다른 피해자들 도울 수 있을까요? 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정의죠. 며칠 뒤 나는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나보다 젊은 여자도 있었고 나이 든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다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속았다는 수치심, 그리고 버려졌다는 상처. 그걸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젠 우리끼리라도 서로 지켜줍시다. 누군가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순애의 이름이 더 이상 원망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상처 위에 이제는 다른 이들의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게 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을 스스로에게 약속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은 구청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노년 피해자 보호연대라는 이름으로 사기 피해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나는 그 첫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김정자 어르신, 그 용기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일어섰어요. 담당 공무원이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괜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회의실 안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굿이구나. 이건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굿이지. 순애의 딸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자리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죽어도 마음은 남는 거야. 행사가 끝나고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깨달았어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망치는 것도 마음이더군요. 그 말에 기자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순애의 딸이 제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이에요. 이제 정말 어르신 몫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사람들에게 돌아갔잖아요. 그게 가장 잘 쓰인 거야. 그 말에 그녀가 울었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차례였어. 그 순간 내 안의 긴 어둠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자 어르신, 뉴스 봤어요. 대단하세요. 그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내셨다면서요. 나는 그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그냥 지나가던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이젠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불쌍하게 보지도 가엾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같은 시장의 동료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점심 무렵 반장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정자 씨, 당신 덕분에 피해자 모임도 활성화됐대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자랑이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 했을 뿐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니까.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순애의 딸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사람들 정말 따뜻하네요. 그래요. 이 시장은 한번 정붙이면 오래가요. 엄마가 왜 여길 그리 떠나지 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손님이 몰려드는 와중에도 그녀는 한참을 앉아 내 국수를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맛 엄마가 해주던 그 국수 맛 같아요. 나는 젓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손맛이었죠. 나도 그걸 닮으려 애썼으니까.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도 지금 웃고 있겠네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이번엔 웃을 수 있구나.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진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반죽 위를 비추며 조용히 하루의 끝을 물들였습니다. 주말 오후 가게 앞에 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손녀 지우, 그리고 그 옆엔 순애의 딸이었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언니 알죠? 순애 이모 딸이에요. 지우가 밝게 말하자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단다. 저희 학교 봉사활동 같이 해요. 할머니 이야기, 언니가 들려줬어요. 순애의 딸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지우가요, 엄마 얘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뵙자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세상 참 좁네. 이렇게 또 만나는구나.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언니랑 같이 봉사 가면 안 돼요? 어르신들 돌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뭐라도 도움이 될까 몰라. 그럼요. 할머니는 그 자체로 힘이에요. 순애의 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잘못이었지만 그걸 고쳐나가는 건 우리 세대의 몫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 미움은 이어지면 안 되지. 끊어야 하는 건 악연이 아니라 상처구나. 그날 우리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밀가루 반죽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우가 반죽을 치며 웃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손맛 같아요. 그럼 내 손맛이 내 손맛이지. 해가 기울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순애의 딸이 반죽 위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셋이 웃는 날을 봤을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울었겠지.
그 말에 셋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움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다 씻어낸 사람의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우와 순애의 딸 그리고 나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을 잃은 어르신들과 홀로 사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주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방 한 구석을 쓸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방에 들어가 칼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끓는 냄비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복지관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냄새, 정자 어르신이 오셨네.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하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우가 내 옆에서 반죽을 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칠게요. 괜찮아. 내 손이 더 부드러워. 그 옆에서 순애의 딸이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자 어르신, 이렇게 다시 사람들 곁에 서주셔서 고마워요. 고맙긴요. 사람은 사람 곁에 있어야 살죠. 국수를 한 그릇씩 나눠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굿이네. 돈도 부적도 신도 없이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굿. 식사를 마친 노인 한 분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 믿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따뜻하네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봉사가 끝난 뒤 지우와 순애의 딸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사람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 인생도 따뜻할 거야. 순애의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지우 같은 아이랑 친구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번지며 그 속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천천히 빛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 5시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창문 밖으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반죽 그릇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밀가루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제는 불 앞에서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더군요. 어릴 땐 뜨겁게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천천히 끓여야 깊은 맛이 나요. 창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애의 얼굴, 지우의 웃음, 그리고 지나온 수많은 계절들이 그 빛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 결국 다 지나가는구나. 식탁 위엔 전날 지우가 놓고 간 쪽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반죽하면서 노래 불러요. 그게 할머니답잖아요. 그 글씨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예전엔 눈물로 반죽을 쳤지만 이제는 노래로 반죽을 칠 수 있게 됐지. 나는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버티는 동안 늙는 게 아니라 견디는 동안 단단해지는 거야. 그 말이 마치 내 삶의 마지막 한 줄 같았습니다. 햇살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나를 맞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맞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기적이구나. 국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김 속에 내 지난 세월이 고요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하루 종일 삶았던 국수 냄새가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 속엔 내 지난 인생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건 참 묘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잃은 게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결국 나를 일으킨 건 또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준 상처는 사람으로 낫는다는 말, 그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떠난 후에도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창밖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빨리 끝났네? 그래, 오늘은 좀 쉬어야지. 내일은 내가 반죽 칠게요. 그 말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지. 이제 내가 내 손맛을 이어야지. 지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긴 세월의 고단함을 다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결국 인생은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가게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남은 전등 아래에서 반죽 덩어리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내 마음 같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온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다, 정자야. 너 참 잘 살았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또 다른 사연의 시작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